30조 원.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 한가운데에 세운 네덜란드식 최첨단 유리 온실의 건설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유리 온실이 55도. 폭염이 덮친 단 하루 만에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대한 화장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전 세계 최고라는 네덜란드 기술진도 짐을 싸서 도망치기 바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바꾼 건 다름 아닌 한국인 사위가 트럭에 싣고 온 1,000원짜리 검은 비닐 몇 장과 녹슨 펌프 하나였습니다. 사우디의 엘리트가 평생 믿어온 서양 기술을 쓰레기라 부르며 한국인 사위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한 충격적인 사건. 빈살만 왕세자마저 경악하게 만든 한국 농법의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파드 알 사우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농업진흥청 수석 고문이자 왕실의 막대한 자금을 직접 움직이는 엘리트 중의 엘리트죠. 옥스퍼드에서 농업공학 박사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오직 서양의 최첨단 기술만이 이 척박한 사막의 저주를 풀 수 있다고 굳게 믿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을 설득했죠. 네덜란드 왕립농업연구소와 손을 잡고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끌어내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을 짓겠다고요. 왕세자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제 학위와 명예, 가문의 명성, 그리고 이 목숨까지 걸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공사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사하라의 유리성이었습니다. 준공식 날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 유리. 온실은 사막 한가운데 떨어진 거대한 다이아몬드처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날 준공식 연단에 서서 눈물까지 흘렸어요. 드디어 해냈다고 사우디의 식량 자급이라는 꿈에 한 발짝 다가섰다고요. 축구장 200개를 합친 어마어마한 면적 위에 두께 12mm의 특수 강화 유리가 사막의 태양 아래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독일제 산업용 쿨링팬 3,000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이 온도와 습도를 0.1도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했어요. 이스라엘의 점적 관계 기술에 스위스의 수질 정화 장치, 일본의 토양 센서까지 더해져 그야말로 서양과 선진국 농업 기술의 총집합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농업 장관들이 줄을 서서 견학을 왔고 국제 언론은 사막 위의 기적이라고 앞다투어 보도했죠. 견학을 온 한 유럽 장관이 이 시설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며 감탄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그 칭찬들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하늘을 찌를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 인생 최고의 업적이고 사우디의 미래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저는 이 유리 궁전을 보여주며 한국인 사위 건우에게 틈만 나면 으스댔습니다. 건우는 제 딸 파티마와 결혼한 한국 청년이었는데 서울에서 농업대학을 나온 뒤 한국 각지의 농가를 돌며 현장 경험을 쌓은 사람이었어요. 늘 흙투성이 작업복 차림에 손톱 밑에 검은 흙이 끼어 있었죠. 건우가 가끔 들고 오는 한국식 농법의 자료란 것은 시커먼 비닐을 이중으로 덮고 그 사이에 물을 흘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솔직히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 세계 지도에서 손톱만 한 그 작은 나라의 보잘것없는 농사기술이 감히 네덜란드의 정교한 과학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였죠. 건우가 무슨 제안을 해도 저는 번번이 귀를 닫았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참아줬을 뿐 저에게 건우란 시대에 뒤떨어진 농법을 고집하는 답답한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건우가 농업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노골적으로 화제를 돌렸고 파티마는 그때마다 고개를 떨구며 입술을 깨물었죠. 그 모습이 보여도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서양 기술에 대한 맹신이 돌처럼 단단하게 박혀 있었으니까요. 한 번은 건우가 조심스럽게 제 서재에 찾아와서 사우디 사막의 기후 조건에는 한국식 비닐하우스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어요. 건우의 눈에 스친 상처를 봤지만 저는 되레 훈계를 했죠. 분수를 알라고요. 그런데 그 견고하던 오만함이 산산조각 나는데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상 관측 역사상 최악의 폭염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덮친 그날이었어요. 기온이 섭씨 55도를 찍었습니다. 사람이 그늘 없이 밖에 서 있으면 3분 만에 의식을 잃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열기였죠. 새벽부터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고 공기 자체가 뜨거운 오븐속처럼 이글거렸습니다. 모래 위에 달걀을 깨트리면 30초 만에 프라이가 될 온도였어요. 오전 10시 관제실에서 귀를 찢는 경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냉각수가 끓어 증발해버리고 쿨링팬의 모터가 과부하로 하나씩 타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인공지능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미친 듯이 전멸하더니 결국 화면이 시커멓게 꺼져버렸습니다. 30조 원짜리 두뇌가 사막의 열기 앞에서 백기를 든 것이었죠. 저는 관제실로 뛰어들어가 키보드를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리셋 버튼을 연달아 눌러도 시스템은 대답이 없었어요. 네덜란드 본사에 긴급 전화를 걸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55도는 설계 기준 밖이라 자기들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목숨 걸고 믿었던 서양의 과학이 전화 한 통으로 제 손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 순간부터 유리 온실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강화유리가 열팽창을 이기지 못하고 쩍쩍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천장에서부터 거미줄처럼 금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더니 귀청이 떨어지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갔고 네덜란드에서 파견 온 수석 엔지니어들은 제 허락도 없이 대피 헬기에 올라타 허겁지겁 도주해버렸습니다.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으며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그 기술자들이 남긴 것은 겁에 질려 등을 돌리는 비겁한 뒷모습뿐이었죠. 온실 내부 온도는 섭씨 70도를 넘겼습니다. 제가 왕세자 앞에서 자랑하던 유기농 토마토와 파프리카는 가지에 매달린 채 시커멓게 탄화되어 갔고 스프링클러에서는 물 대신 뜨거운 증기만 치솟았습니다. 최첨단 배양토마저 갈라져 사막의 모래처럼 바스러졌어요. 열흘 전만 해도 싱싱한 초록빛으로 넘쳐나던 그 공간이 이제는 잿빛 연기와 매캐한 냄새만이 가득한 폐허로 변해 있었습니다. 자동화 로봇 팔들은 녹아붙은 채 기괴한 자세로 멈춰 있었고 수천만 원짜리 센서들은 뒤틀린 고철 덩어리가 되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30조 원이 한 줌의 유리 가루와 재로 변하는 데 걸린 시간, 고작 6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깨진 유리 파편이 뒤덮인 바닥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손바닥에 유리 조각이 깊이 박혀 피가 흘렀지만 통증 따위는 느끼지 못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사막의 태양은 마치 제 오만함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 어느 때보다 붉고 잔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머니 속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딸 파티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었어요. 레일라가 제 5살배기 손녀가 위험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를 진짜로 무너뜨릴 절망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파티마의 전화를 받고 저는 폐허가 된 온실에서 미친 듯이 달려나왔습니다. 피투성이 손으로 차 핸들을 잡고 저택까지 날아갔어요.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어린 손녀 레일라가 소파 위에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5살배기 아이의 볼은 핏기를 잃고 종이장처럼 하였어요. 파티마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건우는 방 한쪽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습니다. 레일라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어요. 저는 아이 곁에 무릎을 꿇고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봄날 햇살처럼 따뜻하던 아이의 체온이 벌써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레일라는 선천적 희귀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입니다.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하는 이 병은 일반 약물로는 부작용만 심해지고 치료 효과가 거의 없었어요. 사우디 최고의 의료진이 수년간 연구한 끝에 찾아낸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실에서 특수 배양토로 갓 키워낸 유기농 알로에와 채소의 생즙을 매일 아침 공복에 먹이는 것이었죠. 화학비료나 방부제가 조금이라도 섞이면 레일라의 예민한 면역 체계가 즉시 반응을 일으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수입산 알로에나 채소는 절대로 쓸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30조 원짜리 온실에 레일라만을 위한 특별 재배 구역까지 따로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레일라는 그 생즙을 먹을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꾹 참고 삼켰어요. 그리고는 저를 올려다보며 해맑게 웃곤 했죠. 할아버지가 키운 거라 맛있다고요. 그 천진한 미소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 온실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오늘 아침 폭염과 함께 통째로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레일라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미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알로에 생즙을 이틀만 걸으면 아이의 몸에는 염증 반응이 시작됩니다. 사흘이 지나면 온몸에 붉은 반점이 번지고 일주일을 넘기면 장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의료진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경고했었습니다. 생즙 공급이 끊기면 레일라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열흘이라고요. 열흘. 고작 열흘입니다. 이 넓은 사우디 땅에서, 아니 이 넓은 세계에서 제 손녀를 살릴 알로에 한 포기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고작 그것뿐이라니요. 파티마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온실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부 타버렸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돌덩이처럼 걸려 나오질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지자 파티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당장 전 세계에 수소문을 했습니다. 두바이, 카타르, 심지어 유럽까지 항공 특송으로 유기농 알로에를 공수할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의료 등급의 무첨가 유기농 생즙은 수확 후 6시간이 지나면 약효 성분이 급격히 파괴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빠른 항공편을 써도 사우디까지 오는 데는 최소 12시간. 이미 쓸모없는 풀잎이 되어 도착한다는 뜻이었죠. 네덜란드 농업연구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비상복구팀이라도 보내달라고 사정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녹음된 안내 멜로디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 형제라 부르며 악수하던 자들이 유리 온실이 무너지자 전화조차 받지 않는 겁니다. 돈이 수백조 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우디 왕실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면 뭐합니까? 당장 내일 아침 제 피부치에 입에 넣어줄 싱싱한 잎사귀 하나를 구하지 못하는데요. 서양의 최첨단 기술을 맹신한 대가가 고작 6시간 만에 제 손녀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겁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시스템, 제가 목숨 걸고 추진한 프로젝트가 바로 제 가족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러니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저는 다시 폐허가 된 온실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라도 살아남은 알로에가 한 폭이라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어요.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은 온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잔해를 헤치고 뒤집어진 화분들을 들추고 탄화된 줄기들을 하나하나 맨손으로 집어 올렸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 어딘가에 살아남은 생명이 있을 거라고,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유리 파편에 무릎이 찢기고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제 손에 잡히는 것은 바싹 타서 손가락 사이로 부스러지는 검은 재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초록빛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가 세운 이 거대한 유리 무덤 속에서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레일라를 위해 정성껏 키웠던 알로에 묘목들이 있던 자리에는 그을린 화분, 조각과 말라비틀어진 뿌리의 잔해만 남아있었어요. 저는 그 잔해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30조 원의 기술이 허무하게 무너진 것보다, 네덜란드 기술자들이 비겁하게 도망친 것보다 지금 이 순간 저를 무너뜨리는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일 아침 레일라에게 먹일 생즙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요. 텅 빈 유리 온실 한가운데서 저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센 줄 알았던 사우디의 엘리트가 손녀를 살릴 알로에 한 포기 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옥스퍼드 졸업장도, 왕세자의 신임도, 30조 원의 예산 집행 권한도 이 순간에는 사막에 모래알 만큼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올린 권위도, 학벌도, 재력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쓸모가 없었어요.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부서진 유리 틈 사이로 불어와 제 눈물을 말렸습니다. 유리 파편 위에 엎드려 이마를 찌으며 저는 신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제 손녀를 살려줄 방법을 보내달라고요.
저택에서는 레일라의 기침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 소리가 귓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레일라에게 남은 시간은 사막의 모래시계처럼 잔인하고도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 주먹으로 부술 수 있는 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은 듣고 있었던 걸까요? 그 기도의 응답은 제가 가장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의 손에 들려 찾아올 줄이야. 그때의 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쓰레기통에 쳐넣었던 그 보고서의 주인, 제가 답답하다고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의 손에요. 폐허 위에서 울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의 발소리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유리 파편을 밟는 서걱서걱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제 앞에 멈춰 섰어요. 고개를 들자 한국인 사위 건우가 서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작업복에 땀이 흥건했고 얼굴에는 사막의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런데 두 손에는 뭔가를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시커먼 비닐 뭉치 여러 장과 녹이 슬어 빨갛게 변한 낡은 농업용 모터 펌프 하나. 그리고 원통형 파이프 몇 개가 어깨에 걸쳐져 있었죠.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건우는 온실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혼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의 한국인 농장주에게 전화를 걸어 비닐을 구하고 중고 장비상을 뒤져 모터 펌프를 찾아냈으며 무려 200km를 차로 달려 파이프를 실어온 겁니다. 저에게 쫓겨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모든 걸 준비해서 온 것이었어요. 건우는 조심스럽게 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에 수막 재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온실 옆 공터에 이중 비닐하우스를 짓고 지하수를 끌어올리면 이 사막 한가운데서도 작물을 키울 수 있어요. 레일라가 먹을 알로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건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자기 목숨을 걸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건우는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려 했어요. 한국에서 이미 검증된 수막 재배의 데이터와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화면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성공 사례와 실측 데이터가 빼곡했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겠습니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건우의 얼굴을 멍하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것들을 보는 순간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세계 최고의 네덜란드 박사들도 두 손 들고 포기한 마당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어치 정밀 장비와 최신 인공지능 시스템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저 녹슨 고철 덩어리와 시커먼 비닐, 쪼가리 몇 장으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사막에서 작물을 키우겠다고요? 55도 폭염이 닥치는 이 지옥에서요? 그것도 한국식 농법이라는 것으로요? 제 안에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수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움이었습니다. 30조 원의 실패에 대한 수치심, 손녀를 살리지 못하는 무력감, 그리고 혹시라도 이 한국인 사위가 정말로 해낸다면 제 인생 전체가 통째로 부정당한다는 공포. 옥스퍼드 박사가 사우디 왕실의 수석 고문이 한국에 1,000원짜리 비닐에 졌다. 그 사실을 세상에 안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모든 감정이 뒤엉켜 한 덩어리가 되어 건우를 향해 터져나왔습니다. 감히 이 자리에서 그따위 장난감을 들고 나타나다니. 내 슬픔을 조롱하는 거냐? 당장 그 미개한 쓰레기들을 치워. 내 나라의 그 보잘것없는 비닐 쪼가리로 사막을 이길 수 있다면 왜 사우디가 30조 원을 네덜란드에 쏟아부었겠느냐? 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불러 모았겠느냐? 제정신이냐? 저는 건우가 조심스럽게 내려놓은 모터 펌프를 잇는 힘을 다해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녹슨 펌프가 유리잔의 위를 구르며 쇳소리를 냈어요. 비닐 뭉치도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건우의 태블릿마저 땅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화면에 금이 갔지만 그 안에 한국 농부들이 웃으며 비닐하우스 앞에 선 사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조차 외면했습니다. 한국의 소도시에서 한겨울에도 푸른 채소가 자라는 비닐하우스의 모습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가난한 나라의 궁여지책쯤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는지요.
건우의 얼굴에 아픔이 스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 자존심이, 제 오만함이 저를 멈추지 못하게 했습니다. 넌 한국 사람이잖아. 내가 뭘 안다고. 내 나라에서는 비닐하우스가 통할지 몰라도 여기는 아라비아 사막이야. 55도짜리 지옥이라고. 그 1,000원짜리 비닐이 네덜란드의 30조 원짜리 강화유리보다 낫다는 소리를 지금 감히 내 앞에서 하는 거냐? 건우가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내저어 가로막았어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맞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마 장인이 사위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내뱉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의 천박한 방식이 우리 가문을 더 비참하게 만들게 두지 않겠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다시는 그 쓰레기를 들고 오지 마라. 그 말을 뱉는 순간 멀리서 저택 쪽을 바라보던 파티마가 고개를 떨구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딸은 아버지와 남편 사이에서 가슴이 찢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딸의 아픔도 보지 못할 만큼 분노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건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건우는 끝내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걷어차인 펌프를 주워들고 바닥에 흩어진 비닐 뭉치를 하나하나 다시 챙겨 어깨에 맸습니다. 등을 돌리는 건우의 뒷모습이 부서진 유리 온실의 잔해 사이로 멀어져 갔어요. 그 어깨 위에는 무거운 파이프와 비닐 뭉치가 잔뜩 올려져 있었는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도 건우는 단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꿋꿋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뒷모습.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야말로 한국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도 이제 포기하겠지. 장인한테 저렇게까지 모욕을 당했으니 아마 파티마에게 하소연이나 하며 제 욕을 하고 있겠지. 하지만 저는 건우라는 사람을,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저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건우의 뒷모습이 사막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때 저는 그가 포기하러 가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건우는 포기하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도 돕지 않는 깊은 밤에 홀로 기적을 만들러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한 또 한 사람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저택 2층 레일라의 방에서 아이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어요. 파티마가 아이 곁을 지키며 등을 쓸어주고 있었지만 기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의사가 준 응급약은 겨우 증상만 누를 뿐 근본적인 치료는 신선한 알로에 생즙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저는 서재 의자에 앉아 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우디 최고의 권력자라는 사람이 5살짜리 손녀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다니요.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저는 문득 창밖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온실 폐허 너머 공터 쪽이었습니다. 도둑인가 싶었지만 이 한밤중에 무너진 온실에 훔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예감에 이끌려 저는 저도 모르게 슬리퍼를 끌고 저택을 빠져나왔습니다. 레일라의 방 앞을 지날 때 아이의 가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 아이를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사막의 밤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낮에 55도와는 딴판으로 사막의 밤은 15도까지 떨어져 서늘했어요. 모래를 밟으며 불빛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00m쯤 다가갔을 때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줄 알았거든요. 사막의 차가운 달빛 아래 낮에 쫓겨났던 한국인 사위 건우가 홀로 비닐하우스에 뼈대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홀로가 아니었어요. 그 옆에서 무거운 파이프를 함께 나르며 땀을 뻘뻘 흘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 딸 파티마였습니다. 히잡을 벗어 허리에 묶고 맨손으로 파이프를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그 고운 손에 핏줄이 돋아 있었습니다. 파티마가 몰래 저택의 지하수 배관 설계도를 빼내어 남편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서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사우디 왕실 소유의 기밀 도면이었어요. 딸이 아버지의 금고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우디에서 왕실 기밀 도면을 유출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파티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딸은 아버지를 배신하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어요. 왕실의 분노도 아버지의 실망도 사회적 매장도 무릅쓰면서까지 제 딸은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 남편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가 얼마나 강한지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건우 씨, 아버지가 뭐라 하든 난 당신을 믿어요. 당신의 한국 농법을 믿어. 제발 우리 레일라를 살려줘요. 파티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막의 밤바람을 타고 제 귀에까지 닿았습니다. 걱정 마. 한국의 농부들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을 찾아왔으니까. 내가 반드시 해낼게. 건우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확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건우는 파티마의 손에서 무거운 파이프를 빼앗아 혼자 들어올렸어요. 아내의 손이 다칠까봐 걱정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잠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당장 뛰쳐나가 두 사람을 호통치려 했어요. 내 딸이 내 등 뒤에서 남편과 짜고 이런 짓을 하다니.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건우가 낡은 모터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윙 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이중으로 쳐진 비닐 사이로 지하수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비닐 표면을 타고 폭포처럼 얇게 퍼져나갔어요. 달빛이 그 물결에 반사되어 시커먼 비닐하우스가 마치 은빛 비단을 두른 것처럼 빛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유리 파편과 잿더미뿐이던 그 황무지에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졸졸졸 사막에서 들을 수 없던 그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제 귀에 닿았어요. 저는 홀린 듯 바위 뒤에서 나와 그 시커먼 비닐에 손을 댔습니다. 그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한 충격이 전신을 관통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사막의 밤 기운에도 공기가 후텁지근했지만 얇은 비닐에 흐르는 물결은 놀라울 만큼 차가웠어요. 사막의 심층 지하수는 연중 섭씨 15도를 유지합니다. 지표면이 아무리 뜨거워도 지하 깊은 곳의 수맥은 사계절 내내 냉장고처럼 차가운 물을 품고 있는 거죠. 건우는 그 차가운 지하수를 이중 비닐의 사이사이로 순환시켜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55도의 살인적인 복사열이 비닐에 닿으면 비닐 위를 흐르는 차가운 지하수가 그 열 에너지를 기화열로 흡수해서 밖으로 튕겨내버리는 것이었어요. 완벽한 천연 열차 단막. 한국인들이 수막이라 부르는 물로 만든 투명한 방패였습니다. 전기로 억지로 열을 꺾는 서양 방식이 아니라 자연이 가진 힘을 자연의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기술이었어요. 그 단순한 원리 속에 수천 년 한국 농부들의 지혜가 농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온도계를 비닐하우스 안에 들이밀었습니다. 숫자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40도, 35도, 30도. 그리고 눈금은 정확히 섭씨 25도에서 멈추었습니다. 에어컨 하나 없이 전기라고는 낡은 모터 하나가 전부인 이 공간이 오직 비닐 두 겹과 차가운 지하수만으로 완벽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사막이고 낮이면 55도의 지옥이 되는 그 땅 위에서요. 30조 원짜리 인공지능이 손을 들었던 그 55도를 한국의 비닐과 지하수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온도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고장난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숫자는 미동도 하지 않고 2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온도계를 쥔 손이 떨려서 숫자를 읽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30조 원짜리 유리 온실이 해내지 못한 것을 1,000원짜리 비닐 몇 장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서양의 과학이 포기한 이 사막에서 한국인 사위의 손이 만들어낸 이 온도가 고작 25도라는 이 숫자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비닐하우스 안에 촉촉한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사막의 메마른 공기가 아니었어요. 마치 봄날 한국의 시골 마을에 서 있는 것 같은 생명의 냄새가 나는 공기였습니다. 건우와 파티마는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묵묵히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두 사람의 땀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 그 비닐하우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우와 파티마가 작업을 마치고 잠깐 눈을 붙이러 간 뒤에도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차가운 물이 비닐 위를 흐르는 졸졸 소리만이 사막의 정막을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쪽에서는 건우가 심어놓은 알로에 묘목들의 연한 초록빛이 보였어요. 아직은 고작 새싹에 불과했지만 확실히 살아있었습니다. 이 사막의 한가운데에서 생명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건우가 한국에서 항공 특송으로 받아놓았던 알로에 모종을 즉시 옮겨 심은 것이었어요. 사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건우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새벽은 아름답습니다. 지평선이 진한 보랏빛에서 주홍빛으로 다시 금빛으로 물들어가죠. 하지만 그 아름다운 빛과 함께 기온도 무섭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30도, 35도, 40도. 아침 8시에 이미 45도를 넘겼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비닐하우스를 지켜봤습니다. 어제의 유리 온실은 이 열기에 박살이 났습니다. 과연 이 얇디 얇은 비닐이 버틸 수 있을까? 어제 30조 원짜리 강화유리가 폭음을 내며 산산조각 났던 바로 그 온도가 다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제발, 제발 버텨달라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레일라를 위해서요. 기온이 50도를 넘기자 비닐하우스 위를 흐르는 지하수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비닐하우스 전체가 뜨거운 사막의 열기와 한판 전쟁을 벌이는 것 같았어요. 바깥에 55도짜리 복사열이 비닐 표면을 공격하면 비닐 사이를 흐르는 15도짜리 지하수가 그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물이 열을 빨아들이며 기화하는 순간 엄청난 양의 열이 수증기와 함께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물리학에서 말하는 기화열의 원리. 물 1g이 증발할 때 약 540칼로리의 열을 가져간다는 그 단순한 과학이 30조 원짜리 인공지능이 해내지 못한 일을 너무나 쉽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은 순환하니까 낭비되는 것도 거의 없었어요. 비닐 사이를 흐른 물은 아래로 모여 다시 펌프를 통해 올라갑니다. 사막에서 가장 귀한 자원인 물마저 아끼는 설계였던 거죠. 이 모든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드는 전기라고는 낡은 모터 펌프 하나가 쓰는 양이 전부였습니다. 오전 11시 기온이 다시 55도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하우스 안에 온도계를 넣었어요. 눈금은 섭씨 24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낮에도 변함없이 안정적이었어요. 어젯밤에 25도와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밖은 달걀을 익힐 수 있는 55도인데 비닐 한 겹 안은 봄날 같은 24도라니요. 이것이 현실입니까? 꿈입니까? 저는 그 숫자를 보며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서양의 방식과 한국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요. 네덜란드의 스마트팜은 자연의 열기를 적으로 삼고 기계의 힘으로 제압하려 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에어컨과 쿨링팬을 총동원해서 사막의 태양의 정면으로 맞서 싸운 거죠. 하지만 자연이 본기를 보이면 어떤 기계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55도의 폭염 앞에서 그 거대한 시스템은 무릎을 꿇었어요. 자연을 정복하려던 인간의 오만에 대한 응징이었습니다. 기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자연은 더 큰 힘으로 되받아쳤어요. 힘으로 자연을 이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틀렸던 겁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막 재배는 달랐어요. 자연을 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막 깊은 곳에 이미 존재하는 차가운 지하수라는 자연의 선물을 받아 그것을 자연의 열기 위에 얇게 흘려보냈을 뿐이에요. 열은 열대로 놔두고 물은 물대로 흐르게 하면서 그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온도의 균형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연을 이기려 한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춤을 추는 기술이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태풍과 한파와 가뭄을 견디며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한국인들이 대를 이어 축적해온 치열한 생존 철학이었어요. 거대한 기계로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슬기롭게 길을 찾는 방식. 그 겸허한 지혜가 오만한 서양의 과학을 이긴 겁니다.
돌이켜보면 건우는 처음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막의 기후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하수 온도를 측정하고 한국의 수막 재배 원리가 이 환경에서 통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보고서를 저에게 냈었죠. 제가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은 바로 그 보고서요. 그때 한 번이라도 제가 그 보고서를 펼쳐봤더라면 30조 원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는 비닐하우스 앞 뜨거운 모래 위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 혼자서요. 무릎에 모래알이 파고들어 따가웠지만 차라리 그 고통이 고마웠어요. 제 오만함에 대한 벌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30년간 믿어온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옥스퍼드에서 배운 것, 네덜란드에서 익힌 것, 제가 진리라고 맹신했던 서양 과학의 우월성. 그 모든 것이 1,000원짜리 검은 비닐 앞에서 조각조각 깨져나갔습니다. 서양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서양만이 옳다고 믿었던 제가 틀렸던 겁니다. 세상에는 기계의 힘만으로는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한국인들은 자연에 대한 겸손과 지혜로 메워왔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깨짐 속에서 한 가닥의 빛이 보였어요. 저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새싹들. 저것이 무사히 자라준다면 레일라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건우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오만한 자존심은 아직 완전히 꺾이지 않았어요. 결국 저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게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건우에게 다가가지도 사과하지도 못한 비겁한 채로요. 복도에서 레일라의 방을 지나칠 때 아이가 잠결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나무에서 딸기 따줘. 저는 문 앞에서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비겁하게 숨어있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저택에서 커피를 마시며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건우에게 가서 사과를 해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시간을 더 두고 볼까? 비닐하우스가 작동한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제 자존심은 여전히 입을 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저택 밖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불도저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공터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네덜란드 수석 엔지니어 얀이었습니다. 폭염 때 헬기를 타고 도망쳤던 바로 그 사람이 돌아와서 불도저를 몰고 있었어요. 얀은 사실 폭염이 지나간 뒤 슬그머니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30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실패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미 사우디 왕실에 허위 보고서를 올린 상태였습니다. 시스템 과부하의 원인이 한국인 사위의 무단 전력 사용 때문이라는 거짓 보고를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건우를 희생양으로 삼을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공터에 세워진 건우의 비닐하우스를 보고 발끈한 겁니다. 저 한국인의 비닐 움막이 성공하면 자기들의 기술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니까요. 얀이 제 사무실에 들이닥쳤을 때 저는 아직 비닐하우스의 기적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얀은 얼굴을 벌겋게 달아올리며 소리쳤어요. 파드 장관님, 저 거지 같은 비닐 움막이 우리 30조 원짜리 스마트팜의 명예를 망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언론에 사진이 찍히면 사우디가 네덜란드 기술을 버리고 한국의 비닐 쪼가리를 선택했다는 소문이 퍼질 겁니다. 왕세자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건 장관님의 체면과 자리가 달린 문제입니다. 당장 저 한국 사기꾼의 쓰레기를 밀어버리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얀의 말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사우디 왕실의 체면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솔직히 하루 전에 저라면 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하지만 어젯밤 비닐하우스에서 느꼈던 그 25도의 충격이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망설임 사이에 얀은 제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불도저에 시동을 걸고 건우의 비닐하우스를 향해 직진하기 시작했어요. 건우가 비닐하우스 앞에서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체격 좋은 네덜란드 기술자 2명이 건우의 양팔을 잡아 끌었어요.
건우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는 레일라를 위한 알로에가 겨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지금 밀어버리면 레일라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겁니다. 불도저의 무한 궤도가 모래를 갈아치우며 비닐하우스에 다가가고 있었어요. 3m, 2m, 1m.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누군가가 뛰어나와 불도저 궤도 바로 앞에 몸을 던졌어요. 제 딸, 파티마였습니다. 밀어버리려면 날 먼저 밀어. 이 비닐하우스 안에는 내 딸 레일라를 살릴 새싹이 자라고 있어. 당신들의 그 잘난 30조 원짜리 기계가 죽여버린 생명을 내 남편이 지금 살려내고 있단 말이야. 파티마의 절규가 사막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불도저 기사가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궤도가 파티마의 얼굴 앞 30cm에서 겨우 멈추었습니다. 모래먼지가 파티마의 얼굴을 덮었지만 제 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두 팔을 벌리고 비닐하우스를 등진 채 불도저를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이를 지키려는 어미의 살기가 서려 있었죠. 파티마는 제가 아는 조용하고 온순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평생 본 어떤 전사보다도 무서웠어요. 얀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여자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며 불도저 기사에게 다시 전진하라고 손짓했어요. 기사가 머뭇거리자 얀이 직접 운전석으로 올라가 기어를 넣으려 했습니다. 불도저가 다시 웅웅거리며 전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라. 당장 시동 꺼. 이 오만한 쓰레기들아. 저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달려나가 있었어요. 저택에서 뛰쳐나와 300m를 전력 질주한 거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분노가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도저 위에 얀에게 뛰어올라가 그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 해보는 짓을 했어요. 서양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30년간 서양 기술자들 앞에서 굽실거리며 살아온 제가 난생 처음 서양인에게 손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가슴속에서 30년간 눌러왔던 무언가가 폭발하듯 터져나왔어요.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할 것을 왜 이제야 하는 건지. 내 딸과 사위가 흘린 땀방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내 놈을 이 사막에 묻어버리겠다. 계약은 오늘부로 파기다. 당장 내 나라에서 썩 꺼져라. 얀의 눈이 경악으로 치켜졌습니다. 사우디 최고위 관리가 네덜란드 수석 엔지니어의 뺨을 때리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진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서양의 기술 앞에 무릎 꿇는 비굴한 엘리트가 아니라 제 가족을 지키는 아버지. 그것이 제 진짜 자리였습니다. 옥스퍼드 졸업장이 아니라 이 가슴속에 뛰는 심장이 제 자격증이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이 간단한 것을 깨닫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파티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건우는 제지당한 자리에서 말없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내가 너희 편이라고요. 얀과 네덜란드 기술진은 사색이 되어 도망치듯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그들은 사우디를 완전히 떠났어요. 도망칠 때는 빠른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도 그랬고 끝에도 그랬습니다. 저는 떠나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30년간 저 사람들에게 겁을 먹고 살았다는 것이 창피하다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건우와 파티마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뒤면 왕세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30조 원을 날린 책임자인 저는 목이 달아날 수도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온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저와 건우, 파티마는 일주일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건우는 비닐하우스의 규모를 2배로 확장하고 알로에뿐 아니라 토마토와 오이, 고추까지 심었어요. 저는 건우의 조수가 되어 비닐을 펴고 파이프를 연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이 60의 사우디 엘리트가 흙바닥에 엎드려 배관 작업을 하고 있으니 직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죠. 파티마는 지하수 순환 시스템의 유량을 체크하며 데이터를 기록했어요. 우리 셋은 팀이 되었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한낮에는 열기를 피해 쉬고 해질 무렵부터 새벽까지 작업을 이어갔어요. 건우는 한국에서 보내온 추가 자재들을 하나하나 조립하며 제게 수막 재배의 원리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건우의 눈빛에서 읽히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자신의 기술을 나누는 기쁨이었습니다. 작업 중간중간 파티마가 차를 타와 건네주면 우리 셋은 비닐하우스 앞에 앉아 사막의 별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건우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눈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수십 대의 검은 차량 행렬이 사막의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어요. 빈살만 왕세자의 방문이었습니다. 30조 원이 증발한 프로젝트의 진상조사를 위해서였죠. 저는 처벌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국가 사업을 실패시키면 가문의 몰락은 물론이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자라고 있는 초록빛이 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거든요.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따라왔고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가 현장을 비추고 있었죠. 왕세자는 차에서 내려 먼저 폐허가 된 유리 온실을 둘러봤습니다. 그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했어요. 30조 원짜리 거대한 유리성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녹슨 철골 사이로 갈라지고 그을린 강화유리 파편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열기에 녹아붙은 쿨링팬은 기괴한 조각상처럼 뒤틀려 있었고 수억 원짜리 센서와 로봇팔들은 타서 시커먼 고철 덩어리가 되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네덜란드의 기술이 남긴 것은 유리가루와 녹슨 쇠붙이의 무덤뿐이었죠.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던 은빛 궁전이 지금은 사막의 모래에 파묻혀가는 흉물이 되어 있었어요. 왕세자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수행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빗줄기처럼 쏟아졌어요. 그때 왕세자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유리 폐허 바로 옆에서 믿을 수 없는 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시커먼 비닐로 뒤덮인 낮고 소박한 구조물. 그 안에서 이슬을 머금은 푸른빛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폐허의 잿빛과 비닐하우스의 초록빛. 그 대비는 누가 봐도 숨이 막힐 만큼 극적이었어요. 죽음 옆에 생명이, 실패 옆에 기적이, 30조 원의 잔해 옆에 1,000원짜리 비닐의 승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비닐하우스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싱싱하게 자란 알로에와 토마토, 오이, 고추가 가득했거든요. 잎사귀에는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토마토는 빨갛게 익어가지가 휘어질 지경이었어요. 왕세자가 토마토 하나를 직접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며 말했죠. 파드, 대체 이 기적은 누가 만든 것이오? 유리 온실은 전부 타 없어졌는데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비닐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요? 왕세자는 경악한 표정으로 비닐하우스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비닐 위를 흐르는 지하수에 손을 대보고 안팎의 온도 차이에 감탄했습니다. 왕세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설명하라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수천 대의 카메라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세계 생중계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사위 건우의 손을 잡고 군중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건우의 손은 거칠었어요. 파이프를 나르다 여기저기 긁히고 갈라진 흔적, 모터를 조이다 못이 박혔던 자국, 흙을 파고 비닐을 펴다 굳은 살이 두껍게 박인 투박한 흙손이었습니다. 네덜란드 박사들의 기름때 하나 없는 매끈한 손과는 완전히 다른 노동과 헌신의 증거가 새겨진 손이었어요. 이 손이 30조 원짜리 기계가 하지 못한 일을 해낸 손입니다. 저는 이 손을 잡고 전 세계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잡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서양의 화려한 껍데기에 눈이 멀어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30조 원의 서양 기술은 사막의 태양 앞에서 허무하게 우리를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단돈 1,000원짜리 비닐과 한국인 사위의 헌신적인 지혜가 죽어가던 사우디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말을 잇던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수천 대의 카메라 앞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저는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용서해다오, 건우야. 내가 틀렸다. 내가 너를 무시하고 너의 기술을 조롱하고 너의 마음을 짓밟았다. 하지만 너는 그 모든 모욕을 삼키고도 내 손녀를 살리기 위해 사막 한가운데서 홀로 비닐을 펴고 있었다. 너희 한국인의 지혜가, 아니 그 따뜻한 영혼이 나를 그리고 내 가족을 구했다. 한국의 지혜 앞에 나는 오늘부로 철저히 항복한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뜨거운 눈물이 건우의 그 투박하고 거친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건우도 울고 있었습니다. 파티마도 울고 있었고요. 왕세자마저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사이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몰아쳤지만 그 어떤 소리도 사막 위에 흩어지는 우리 가족의 울음소리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건우가 조용히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어요.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이 내 사위라는 사실이 이 순간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의 공개 항복 이후 사우디의 역사가 다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건우를 사우디 국가농업기술전략 수석 고문에 전격 임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이 사우디 왕실의 수석 고문 자리에 오른 것은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죠.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돌아갔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왕세자의 두 번째 명령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폐허가 된 유리 온실을 전부 철거하고 그 자리에 한국식 수막 재배 시스템을 적용한 비닐하우스를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30조 원짜리 서양 기술의 잔해를 걷어내고 그 위에 한국의 철학을 심겠다는 선언이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전 세계 농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지만 왕세자는 묵살했어요. 유럽 언론은 사우디가 미쳤다고 비아냥거렸지만 왕세자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죠. 비닐하우스 안에서 55도의 사막을 25도로 만들어 보고도 못 믿겠으면 직접 와서 확인하라고요. 하지만 왕세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직접 건우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25도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요.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레인이 녹슨 철골을 드러내고 트럭이 유리 잔해를 실어 나르는 동안 건우는 한국에서 기술자 12명을 불러들였어요. 충남 논산, 경북 상주, 전남 나주에서 평생 비닐하우스를 지어온 베테랑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사우디의 살인적인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파이프를 연결하고 비닐을 펴나갔어요. 사우디 현지 직원들이 오후 2시에 열사병 경고로 작업을 중단하면 한국 기술자들은 모자를 고쳐 쓰고 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현지 기술자들은 처음에 한국 농부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지만 일주일도 되지 않아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일했고 사우디 직원들에게도 기술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거든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손짓과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사우디 직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고요? 건우가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 농부들은 원래 저렇습니다. 해가 떠 있으면 일하고 해가 지면 또 일하는 사람들이라고요. 2달 만에 유리 온실의 폐허 위에 한국식 비닐하우스 120동이 들어섰습니다. 시커먼 비닐 위를 지하수가 쉴 새 없이 흐르며 사막의 한가운데에 거대한 초록빛 띠를 만들어냈어요. 위성사진에도 찍힐 만큼 뚜렷한 녹색 띠였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도 시찰단을 보내오기 시작했어요.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농업 장관들이 줄을 서서 견학을 왔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 서양 농업 장관들이 줄을 서던 바로 그 자리에서요. 사우디 정부는 이 지역에 한국 농업기술 시범단지라는 공식 이름을 붙였어요. 아랍어로 쓰인 간판 바로 아래에 한글로 수막재배 시범단지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기적은 통계도 간판도 아닌 다른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안에서요. 파티마와 건우가 정성껏 키워낸 비닐하우스 안에
알로에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지하수 사이에서 놀랄 만큼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두꺼운 잎사귀 안에 투명한 겔이 가득 찼어요. 건우가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알로에를 수확해서 즉석에서 생즙을 짰습니다. 수확 후 30분 이내에 신선한 생즙이었어요. 방부제도 화학 첨가물도 전혀 없는 순수한 자연 그대로의 즙이었습니다. 건우의 손은 아이를 위한 알로에를 다룰 때 유독 조심스러웠어요. 파이프를 나르고 모터를 조일 때는 그렇게 거칠던 손이 레일라의 알로에를 수확할 때만큼은 아기를 안듯 부드러웠습니다. 레일라가 처음으로 그 생즙을 마신 날, 저는 옆에서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쓴맛에 얼굴을 찡그렸지만 꾹 참고 다 마셨어요. 사흘째 되는 날, 레일라의 기침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볼에 엷은 분홍빛이 돌았어요. 보름이 지나자 아이가 직접 일어나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의료진이 검사 결과를 들고 달려왔어요. 염증 수치가 급격히 안정되고 있다고, 이대로 가면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레일라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건우가 키운 빨간 딸기를 직접 따서 베어 물었어요. 입가에 딸기즙이 묻는 것도 모르고 레일라가 활짝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 건우 아빠가 키운 거라 더 맛있는 거야?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건우도 파티마도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레일라가 건우의 무릎 위에 올라앉아 딸기를 먹으며 까르르 웃는 모습. 저는 그 모습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 겁니다. 건우의 거칠고 투박한 손이 레일라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기적은 비닐하우스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건우가 결혼 선물로 저에게 주었던 태극기 배지였습니다. 그때는 코웃음을 치며 서랍 안에 처박아뒀었죠. 저는 그 배지를 꺼내 가슴에 달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이상했어요. 사우디 전통 의상 위에 한국의 태극기 배지라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울렸습니다. 아니, 제 인생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그 어떤 훈장보다도 무겁고 자랑스러운 배지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단순한 기술을 넘어 자연에 대한 겸손과 사람을 향한 따뜻한 철학을 가진 그 나라의 사위를 얻은 것은 신이 제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는 남은 평생을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 머리 숙여 감사하며 건우의 그 투박하고 거친 흑손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지혜를 사막 한가운데 영원히 꽃피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라비아 사막 위에는 검은 비닐 위를 차가운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비닐 아래에서 초록빛 생명이 자라나고 그 생명의 힘으로 한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이것이 한국의 힘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30조 원을 쏟아부은 세계 최첨단 유리 온실이 사막의 폭염 앞에 고작 6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서양의 기술자들은 도망쳤고 남은 것은 유리가루와 잿더미뿐이었죠. 하지만 그 절망의 폐허 옆에서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한국인 사위 건우가 가져온 1,000원짜리 비닐과 낡은 펌프, 그리고 가족을 지키겠다는 진심 하나였습니다. 사막의 지하수를 비닐 사이로 흘려보내 55도의 살인적 열기를 25도의 봄날로 바꿔낸 한국의 수막 재배 기술. 자연을 정복하려 한 서양 과학이 무릎을 꿇은 자리에서 자연과 함께 춤추는 한국의 지혜가 승리한 겁니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오열하며 항복을 선언한 사우디 장인의 모습은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요. 불도저 앞에서 몸을 던져 비닐하우스를 지킨 딸 파티마의 용기. 모욕을 당하고도 묵묵히 사막에서 비닐을 펼친 건우의 뚝심. 우리에게 감동과 통쾌함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거창한 기계보다 사람과 자연을 잇는 따뜻한 철학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것,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유롭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리고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클릭 한 번이 더 놀랍고 감동적인 다음 사연을 찾아오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하고 가슴 벅찬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